네, 이번 시간에는 에이전트로 인해서 발생할 미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경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오토노머스 이코노미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자율 경제의 시대죠.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테슬라에 탑재된 AI 2.0은 기존의 자율주행에 탑재된 AI와는 다릅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딥러닝 기반으로 비주얼하게 수많은 자동차의 움직임과 거리를 걷는 수많은 행인들을 인식을 해서 자동차가 피해가면서 운전하는 게 기존 AI. 근데 LLM 이 두 가지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영상 속의 테슬라 AI는 2.0입니다. 뭐가 다르죠? 한 행인이 가만히 멈췄어요. 그럼 자동차도 멈춰야죠. 이게 1.0. 2.0은 뭐냐? 행인이 가래요, 그냥. 이게 2.0.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인식하고 멈추는 건 1.0이라고요. 그런데 2.0은 해석하는 거죠. 뭐를? 물리적인 세상에서 발생하는 암묵지가 뭐예요? 이거 가라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머뭇머뭇거려요. 취했나? 왜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막 손짓도 이상하지? 가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취했는지 행동이 이상해요. 그러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야죠. 그게 2.0이라고요. 가라고 하는 아이가 6살짜리야. 초등학생이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야죠. 그게 2.0이라고요. 뭐가 다르죠? 컨텍스트를 아는 겁니다. 상황을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상하다. 아, 이건 너무 어린아이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자율주행과는 다른 기능이거든요. 물리적인 세상 속의 변화를 아는 겁니다. 아, 이런 상황일 때는 멈추는 게 좋겠구나. 혹은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아는 게 2.0이라고요. 완벽한 자율주행차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랬죠? 에이전트죠. 바로 이게 사람을 대신하는 에이전트 기사가 되는 거죠. 화면에 보여지는 건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카메라를 만들거든요. 원래 이게 스마트홈 플랫폼 회사인데 이 회사의 카메라가 최근에 제미나이와 함께 개선됐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속에 있는 걸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던지면 찾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4일 동안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버리고 그냥 지나간 화면을 찾아줘 라고 하면 딱 찾아줍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냐? 예전에 가능했죠. 하지만 예전에는 FBI나 CIA나 국정원에서나 했죠. 왜? 비싸거든요. 기술이 너무 어렵거든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시간도 오래 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나 못했습니다. 할 수는 있었으나. 근데 이제는 제가 쓸 수 있다니까요. 넥스트 카메라만 쓰면 구독료만 내면 그냥 쓸 수 있다고요. 검색이 너무 쉬워진 거죠. 그냥 검색이 아니죠, 이거는. 예전에 검색어 입력창에 집어넣는 검색으로는 검색이 원래 안 돼요. 내가 일일이 다 영상을 4일치를 뒤져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냥 상황을 입력하면 그 프롬프트에 맞는 걸 찾아주죠. 가능해진 이유가 뭐죠? LMM이죠. 멀티모달 모델로 사진 속, 영상 속에 있는 상황을 다 인식한 겁니다. 누가? AI가. 그러다 보니 AI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맞게끔 정보를 찾아주는 거죠, 대신에. 상황을 다 인식하거든요. 바로 그렇게 AI는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한테 상당 부분을 위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집 주변에 강아지가 짖을 때마다 나한테 알려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뭘로? 카톡으로 알려줘. 에이전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앱들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넘나들면서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 에스크에 맞는 거를 수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일을 다단하게 할 수 있죠. 플랜을 세우고 태스크를 나누고 그에 맞게끔 액션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율경제의 시대죠.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에이전트한테 무엇인가 일임하면 그 에이전트가 내 대신에 어떤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율경제에서 돈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돈은 어떻게 벌릴까요? 예를 들어 유튜버들은, 인플루언서들은 내가 직접 녹화를 하고 내 일상을 촬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자율경제는 A한테 일임하는 거죠. 내가 주인만 시켜놓으면 특정한 부분으로 콘텐츠를 재생산하게끔 해두면 얘가 알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물론 그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쪽에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일을 안 하고 여기서 에이전트로 인해서 벌리는 돈을 수수료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제 모델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될 수 있죠. 그게 달라진 방식입니다. 심지어 공장도 바뀔 수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했죠. 원래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은 공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공장의 상태에 맞게끔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맞게끔 공장을 제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다른 말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공장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가상 속에서 이 공장을 이렇게 프로세스로 바꿔보고 저런 방식으로 바뀌어보면 20% 30% 수율이 오르겠네, 비용 절감이 한 10% 되겠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러면 됐어, 실제 현실 공간에 공장이 적용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보여주는 AI 팩토리는 기존의 디지털 트윈보다 한 단계 진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공장은 그렇게 예측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공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즉각 적용이 안 돼요. 왜? 각 공장의 컨테이너 벨트마다 있는 산업용 로봇들을 펌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거든요. 누가 하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뭘 해야 되죠? 받아야죠. 무엇을? 요구사항을. 누구의 요구사항을?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공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무직 직장인들의 요청사항을 받죠. 그러면 그 받은 요청사항에 기반해서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의 펌웨어를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화면에서 말하는 이 디지털 트윈은 프로그래머가 사라지고 AI한테 말하면 돼요. 챗GPT의 가장 큰 강점은 앞에 있는 챗이에요. 뒤에 있는 GPT가 아니라. 챗은 뭐예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라 AI에게. 생성형 AI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림 그리는 거, 번역하는 거, 통역하는 거, 코딩입니다. 왜? 본인들의 언어잖아요. 컴퓨터 언어거든요. 코딩을 제일 잘해요. 그러니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이야기하듯 얘한테 이야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코딩을 해서 바꾸는 거죠. 뭐를? 산업용 로봇의 작동 방식을. 그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기에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대만에서 있었던 컴퓨텍스와 그리고 CS에서 선보였던 기술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전통 기업들의 공장을 혁신시키는 거죠. 산업용 로봇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을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뭘로? LLM으로. 산업용 로봇 앞에서 이런 거 바꿔줘 라고 하면 자동으로 코딩이 이루어져서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면 업무 생산성과 수율이 기가 막히게 오르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율경제의 시대죠. 예전에는 엔지니어에게 말하는 시간, 코딩하는 시간, 적용하는 시간, QA하는 시간, 테스트하는 시간, 다 시간이고 비용이었었거든요. 이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자율경제에 대한 파급력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AI가 있죠? 기존에 뭐가 있었죠? 웹이 있었죠. PC.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이 있었잖아요. 지난 30년간 컴퓨터 웹,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이 30년간의 이들이 가져다준 변화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이 3차 산업이 큰 변화가 있었어요. 금융도, 더 나아가서는 교통도, 그리고 각종 배달과 커머스와 컨텐츠와 미디어 산업과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죠. 이 3차 산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디지털 혁명, 소위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3차 산업이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AI는 이걸 더욱더 증강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드웨어에 스며든다고 AI가 제조를 바꾸는 겁니다. 에너지도 바꿀 거예요. 기후변화 문제, 에너지 부족 문제부터 해서 물 부족, 여기 있는 농수산, 그리고 또 각종 임업, 이런 1차 산업, 생산과 관련된 부분의 혁신을 AI가 도와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을 해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주거나 혹은 예측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주거나 방제, 방충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기존 30년간의 인터넷 기술은 3차 산업에만 영향을 줬다고요. 하지만 AI는 하드웨어에 스며들고 소프트웨어에 스며들고 수많은 공간에 스며들고 수많은 산업에 스며들면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까지도 크게 뒤흔들 수 있다고요. 그렇게 뒤흔들기 때문에 다른 경제계가 필요한 거고 그 경제계가 자율경제죠. 그러면 오토노머스 이코노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수많은 개인들, 수많은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I가 경제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경제의 주체는 누구였었죠? 소비자와 공급자인 기업이었어요. 딱 두 개였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혁명과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죠? 개인들이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들이 등장했죠. 유튜브, 아무나 방송할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틱톡에서 우리는 개인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요. 예전에 연예인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를 가져다 줬죠. 핵심은 무엇이냐? 개인과 기업만 있던 시장에 이해관계자가 늘은 겁니다. 어떻게? 개인이 기업이 될 수 있죠. 개인이 공급자가 될 수 있고 바뀐 겁니다. 아무나 방송국에 출연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방송국에 출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즉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르죠. 플랫폼 이코노미의 핵심은 경제 주체가
개인이 소비자에서 공급자가 될 수 있고 그 공급자가 유통자가 될 수 있게끔 바뀐 겁니다. 뉴스는 예전에 신문사만, 방송사만 전달할 수 있었다고요.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지, 저녁마다 전파를 통해서 9시 뉴스로 제공할 수 있었다고요. 유통은 그들만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우리 개인도 블로거를 통해서, 브런치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틱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방송을 생산도 할 수 있지만 유통도 할 수 있잖아요. 좋아요 누르고 링크 카피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뿌리고 누구나 유통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다 준 변화거든요. 경제의 주체가 다변화됐고 개인의 파워가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노머스 이코노미에서는 뭐가 바뀌느냐? 하나가 더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에이전트가 경제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 대신에 일하고 내 대신에 생산하고 나를 도와서 생산하고 커머스나 검색이나 이 모든 것들도 사람이 아닌 에이전트가 할 수 있고 물건을 사는 것도 에이전트가 할 수 있고 재테크도 에이전트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의 주체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30년 동안 가져왔던 변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에이전트 하나하나가 AI가 경제의 주체로서 깊게 관여한다는 거죠.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 물건을 사는 거, 중개하는 거, 마케팅을 대신하는 거, 업무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도 집에서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부분도 에이전트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율경제 시대의 도래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른 형태의 경제계가 등장하는 거죠. 그 경제계의 핵심은 뭐냐? 한계비용 제로사회죠. 한계비용 제로사회라는 것의 핵심은 예전에 100의 리소스를 들여서 120, 130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거의 1의 리소스를 들여서 200, 300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만큼 생산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로봇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생성형 AI가 대신 소설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예전에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었던 게 확 단축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인풋은 더욱더 최소화되어서 거의 한계비용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고 최소의 비용이죠. 근데 생산성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부가가치가 계속 창출되어서 시간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절감되거나 생산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만나보지 못했던 세상입니다. 자율경제죠. 이 자율경제 시대에는 에이전트가, AI가, 로봇이 사람 대신에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더 편해질까요? 우리 일상은 더 나아질까요? 우리는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사회 문제죠. AI가 노동의 시간을 줄여주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면 좋으련만 문제는 그걸 지배하는 자, 즉 로봇과 LLM과 AI와 에이전트를 지배하는 그 소수, 빅테크 기업이나 국가, 그들이 그걸 정말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서 사회 전체, 아니 지구촌 전체가 적극 이용하게 하면 참 좋으련만 만약 그들이 그걸 무기로 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더욱더 강하게 움켜쥐려고 하면 종속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없이 선하면 좋으련만 악인이 되는 순간 사실 그건 재앙이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자율경제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축은 이렇게 AI를 지배하는 자가 정말 공정하게 그걸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규제라든가 정책 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정책 속에는 UBI라고 불리는 보편적 소득, 일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러려면 이제 로봇세의 도입이나 AI세의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는 규제, 각종 AI가 가져다줄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들을 적정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해소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AI가 공정하게 만인에게 쓰여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죠. 그게 우리 사회가 에이전트 시대를 대비해서 고민해야 될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